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제가 그 이수천닷컴에서 많이 못했어요. 이유는 이제 올해 제가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좀 있고, 또 이제 학교에 대학원도 수업을 좀 가야 되고, 로스쿨에도 좀 수업을 가야 돼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 수업을 못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세법개론 수업을 2022년 대비해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방문각에서 나온 기본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작년까지 3일 인포마에서 나왔는데 그 교재는 이제 그만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세법개론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교재 판매량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 쓴 책이 방문각에 나온 기본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인회계사, 또 세무사, 또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수업을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공무원도 뭐 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대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끝났을 거예요. 이제 세법 개론 시험은 여러분 혹시 직렬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군데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1차, 2차가 이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혹시 1차, 2차에 이 세법에 대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이제 세무직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2022년도, 즉 내년부터는 이 세무직 공무원에서도 이제 세법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에서 역시 출제가 이루어지고, 또 2차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은 특성이 1차에서는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한 55%, 60% 정도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1차에서는 한 70% 정도가 이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2차에서는 뭐 과목이 세 과목이나 세법 관련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세무사 시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세법 개론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잘못 잡고 이상한 세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건 이제 수험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회계학원의 이제 강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세법 개론을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무회계적인 수업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이트에도 이수천닷컴에도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은 세법 개론 강의를 국기법도 해주면서 왜 60강 정도도 안 돼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강사들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만 해도 130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강의 실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법소부를 130강을 할 수 있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세법은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상법을 했다 보니까, 선생님이 상법을 전공해서 상법은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이 논리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워요. 세법이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세법을 5,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논리 체계를 정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수업은 저희가 전체 다 해봐야 국기도 하고 상정도 하고 국징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60강이면 충분합니다. 기본 강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세무회계 이제 1.5차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보완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사 회계사 1차 시험 대비해서 뭘 수업을 할 거냐면, 오늘부터 이제 세법 개론 수업을 할 거예요. 세법 개론 수업을 하는데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세무직은 객관식 시험만 보게 됩니다. 9급은 이제 20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7급은 올해부터 25문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이 거의 이론 문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사들이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희한한 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법 개론 수업을 하니까, 이거는 어떤 거 대비하는 거냐면 2022년, 그죠?
2022 그지 대비 그지 자 뭘 할 거냐면 세법개론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면 개정된 세법이 시행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2021년 세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지 절대 2022년 개정 세법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2년 대비지만 2021 그지 세법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지 수업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교재는 이렇게 교재는 뭐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냐면 이수천 세법개론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출간된 곳은 어디냐면 방문각에서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쓴 교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재는 선생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기본 이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X 문제라고 해서 내용 정리 문제를 이론 끝에 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이론 정리가 되고 나면 이 OX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풀이를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법개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OX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론 정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또 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또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법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좀 따져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출제가 되는 건 국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의 총칙법이라고도 또 하나 이야기하죠. 국세 징수법이 이제 두 번째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존재하냐면 부가가치세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법인세법이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 그죠? 또 소득세법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소득세법이 존재할 거고, 또 줄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조세범, 그죠? 처벌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좀 줄이겠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국조법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세 기본법이 출제가 되고, 징수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가세법이 출제가 되고, 법인세법 출제가 되고, 소득세법 출제되고, 상속증여세법이 범위고요. 여기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도 국세 징수법도 부가가치세법 역시 법인세법도 소득세법 출제가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은 2차 이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하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2문제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세법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 국세징수법, 또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여기까지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법의 출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본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국세기본법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회계사 시험부터 갈게요. 여기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가세법이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이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또는 11문제 이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죠? 여기는 16문제 정도 되겠네. 하나가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지방세법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 지방세법이 출제가 한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무사 시험은 여기는 출제가 안 되고요. 또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방세법 전체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이제 회계사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근데 세무사 시험은 여기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죠? 자, 여기가 3문제나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부가세법 몇 문제?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10문제 이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두 문제, 그치? 두 문제, 이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무사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역시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공무원 시험은 국세기본법이 5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7급은 7문제, 8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징은 이제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 부가세법은 4문제, 법인세법, 그죠? 한 5문제, 소득세법, 그죠? 자, 한 4문제, 그치? 그리고 상증세법 1문제, 이 정도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법 시험을 치르는 곳들은 이렇게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또 세무사 시험, 또 세무직 공무원 시험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올해까지는 뭐가 됐냐면 선택 과목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 한 10년 동안. 왜? 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세무직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그치? 시험부터는 세법이 필수가 되고, 세무직에서 꽃은 당연히 세법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도 7급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합니다. 아마 이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의 꽃은, 자,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총칙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법의 꽃은 당연히 국세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공부를 하지 않고 법소부를, 그치? 130강을 한다, 120강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지? 모른다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오시면 이 교재도 아주 좋은 교재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면 국세 기본법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해 나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조세 총론을 별도로 뺐는데, 저희는 이제 국세 기본법 수업을 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모든 학자들은 다 이 국세 기본법을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원에서 국세기본법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죠. 왜? 모든 세법이 다 일로 모입니다. 국세기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민법도 알아야 되고, 상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행정법도 알아야 되고, 헌법의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이수천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치? 이 국세기본법을 절대 공부를 안 하고 세법을 하게 되면 완전히 모래위십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세기본법은 그럼 선생님 목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교재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재 보게 되면 제1장에 딱 넘겨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어? 그치? 국세기본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목차가 12개의 목차로 나눠졌어요. 출제 경향 분석을 곧바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그치? 그래서 구성 및 공부 방법, 또 출제 경향 분석, 변출되는 주요 주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 눈을 뜨시고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기본법을 곧바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국세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조세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를 피부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국세에 관한 시험을 보는 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뭐라는 것이다? 오케이? 당연히 이 국세에 관한 내용을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게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국세 기본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국세를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조세가 뭔가, 조세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조세는 헌법 38조와 59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헌법 38조, 정의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38조의 규정입니다. 그때 법률이 뭐예요? 저 세법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전부 세법이라는 용어로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 제정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59조에서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률로 정한다는 말을 법률 유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을 가장 먼저 할 때는 조세 총론에 대해서 조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조세법이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국세기본법 총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되냐면, 역시 여러분들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갈 겁니다. 그리고 4장은 뭐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5장은 뭐다? 납세무액,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성립, 또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납세무액 성립 확정 소멸이 뭔지도 모르고 회계사나 세무사가 됩니다. 그치? 진짜 빠가가 되는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납세무액 성립 확정 소멸도 모르고 공부를 해? 그건 아니야. 그치?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기한 후 신고라든가, 기한 후 신고라든가, 그치? 수정신고라든가, 그치? 또, 경정청구 등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납세무의 확장제도를 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납세무의 확장제도는, 그치? 납세무의 승계, 또 연대 납세무, 또 2차 납세무, 이런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에 관한 규정은 과거에 국세기본법에 있다가 올해부터 국세징수법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국세우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국세우선권이라는 건 자, 국세징수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야. 자, 국세에 지정납부기간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체납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 또는 독촉 절차를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거인 이를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걔를 압류, 매각, 청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압류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매각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국세 우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산세, 부과와 감면, 부과와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고, 국세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 갈 겁니다.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당연히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국세 불복 절차는 기본적으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원칙적 1신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걔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절차로 우리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납세자의 뭐에 대한 권리보호와 보호와 보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갈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런 제도들이 국세징수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2개의 장으로 쪼개서 이 국세기본법을 할 거예요. 세법을 하면서 이 국세기본법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예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세법을 아예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로스쿨에도 수업을 가고 학생들에 대해서 세법을 이제 공무원 시장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세법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수업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뭔가를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차들을 잡고 가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시험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총칙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도 거의 출제가 2문제, 3문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이 납세무의 확장제도 아주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출제 이루어질 만한 거 국세 불복 절차 이루어지는데, 국세기본법은 어느 하나 뺄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하나도 버리지 말고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법소부도 법인세법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따위로 가르치는 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교재 보면서
그래서 출제기한 분석 보니까 목차하고 똑같죠.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법의 2대 원칙을 이해해라. 또 과세 요건이 뭔가를 이해해라. 조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이해를 과세 요건을 통해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칙에서는 뭐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이유는 세법은 우리가 원시적 법률이 아니에요. 민법이나 상법상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항상 뭐 다른 법률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라는 토픽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인격, 특히나 이제 법이나 인단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 또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 부과의 원칙이죠. 자, 국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부과권은 뭐가 돼? 그치? 국세의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를 못 쓰니 세법 학에서도 그치? 완전 그치?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인생을 살면서 그치? 능력이 안 되는 강사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 또 법이나 단체에 대한 내용, 또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 또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가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의미로 잘 새기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세법을 적용하는 게 세무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한 실행이라는 기관이 국세청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은 그치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관할 지방 국세청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그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법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걔를 세법의 해석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항상 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가? 그럼 당연히 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기업회계는 법률에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 혹시 존중을 해주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를 가지고 세법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법인 세법 규정과 기업회계 규정 완전히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잡을 때 세법은 세법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 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기준, 소득과세 금지의 원칙, 그치?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세법을 공부하면서 세법은 그치? 당연히 뭐예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는데 납세 의무는 언제 생겨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확정이 될 것인가, 세액으로, 그리고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을 모르고 글을 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놓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또 경정 청구, 또 요즘은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납세의 확장 제도로는 이제는 납세의 승계, 또 연대 납세무, 또 2차 납세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이 국세부 성권에 대한 부분은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징수법상, 징수법에 의한 뭘 하게 됩니까?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압류재산이 뭐가 됩니까? 재산이 환가가 되게 되면, 이 채권의 배분 순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국세 우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세 법정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가면 가끔 출제가 이루어지죠. 근데 숫자만 보고 퍼센테이지만 보면 안 돼요. 가산세는 뭐다? 세법상 납세무의 성실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국세기본법의 가산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또 원천징수 납부 등 지연 가산세, 이 네 개가 존재하게 되는가. 그리고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를 한다든가 수정 신고를 한다든가
있다든가, 또 과세 적부심사의 통지 결정지연이 과세관청에 있다든가, 또 뭘 하게 됩니까? 조기 협력을 1개월 내에 하는 경우에는 뭘 하겠나? 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면제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느 경우? 가산세 납세 의무를 납세자가 이행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천재집에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도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경정청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국세환급금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자가 반환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반환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환급가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국세 불복 절차 잘 정리하시고, 또 납세의 권리 보호와 보칙, 특히나 이쪽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헌법상 법치주의 하나가 되겠죠. 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국세기본법이 이루어졌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엔 5문제, 세무사 시험도 5문제,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밖에 안 나오는 대로 5문제에서 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을 빼놓고는 절대 세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법이 다 모이는 곳이 결국은 어디가 되냐면 국세기본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은 공무원 중심으로 놔뒀는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회계사 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재 16페이지 가서 페이지 16 가서 제1장에 자, 뭐를 갈 거냐면 조세 총론을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국세에 관한 시험을 보는데 조세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세법 공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제1절로 가서 정리합시다. 조세가 무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세는 무엇일까? 자, 한번 가봅시다.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줄일게요. 그죠? 주어가 나왔네요. 자, 뭐 할 목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죠? 자, 이 재정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자, 뭐 합니까?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에게? 자에게 분설하는 거예요. 자, 뭐 없이?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 없이, 자, 뭐하는? 반대급부 없이 뭐하는? 부과하는 뭐가 된다?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쪼개게 되면 이 5개의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시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돼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행정법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목적은 뭐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세법을 그렇게 짧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모든 개별 세법을 그냥 과세 요건을 가지고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무엇을 과세 터로 삼을 것인가? 걔를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조세 채무자로 설정할 것인가? 걔를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걔를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4가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세법을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할게요. 자,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돼?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료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자, 법인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돼?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돼? 개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상속증여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된다?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변환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 아니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돼.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뭐 반출, 제조 반출이라든가 수입, 보세부여로부터 반출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봅시다. 부가세법의 납세무자는 누가 돼? 재화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법인세법의 납세무자는 누가 돼? 법인이 된다. 소득세법의 납세무자는 개인이 된다. 다만 그 개인을 쪼개는 거예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 지급 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 국세에서는 딱 하나가 있죠.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가 예외적 물납이 허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의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16페이지 정의 그대로 나와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상 규정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 지급 부분을 말합니다. 이거를 새기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혹시 어떤 객관식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제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시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세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조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세는 뭐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 조세를 국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과의 관계로 설정된 걸 뭐라고 얘기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관계에서 설정된 걸 조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조세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 그게 이제 제2절의 조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2절에 역시 조세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조세관계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걔를 조세 법률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세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의의 한번 가볼까요? 의의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시죠. 자, 의의 한번 가봅시다. 조세관계는 이 두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자, 누가 존재할까요? 국가가 존재하거나 또는 누가 혹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과의 설정된 조세관계를 뭐라고 합니다? 국세법률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간의 설정된 관계를 뭐다? 지방세 법률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뭐를 부담하게 됩니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뭘 지게 되는데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즉 헌법 제38조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을 뭐라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 등은 뭐를 갖게 될까요? 당연히 뭐를? 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를 뭐라고 얘기하나? 조세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뭐를 지게 되는 거예요? 조세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조세 채무를 납세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조세 채권 채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연결되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법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과세 요건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크게 다시 한번 4개로 구성되느냐? 다시 한번 과세 대상을 뭐로 삼을 것인가? 두 번째 조세 채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출이 될 것인가? 세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조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조세 채권 채무 뭐라고 이야기하고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조세 법률 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정리할까요? 조세 법률 관계는 조세 채권 채무 관계라고도 하고 일정한 이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게 개별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과세토로 삼을 것인가? 과세상. 두 번째, 조세 채무를 지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세 표준. 또 세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뭐가 된다? 조세 법률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거는 뭐라는가? 특징이다. 이렇게 정할게요. 특징입니다. 자, 뭐가 된다? 조세 관계도 당연히 뭐가 된다? 오케이? 채권 채무 관계인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이 조세 관계가 다른 채권 채무 관계와 차이가 있는 점은 뭐다? 오케이? 자, 행정상 권한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는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조금 다른 속성이 있다는 거. 그게 뭐가 돼? 공법상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때 공법이라는 건 행정법상 광의에 그래서 조세법을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법상 뭐가 되는 것이다? 법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법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케이? 당연히 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관청은 뭐를 갖게 되는 것이야? 공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권력이 뭐가 되는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조사권 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국세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상 뭐를 스스로 힘으로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도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걔를 자력 집행권을 가지는 자력 집행권 등을 가지는 점이 뭐다? 일반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게 2절에서 여러분하고 설명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세 채권자는 누가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국민은 뭐가 된다?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조세 채권자와 납세 의무자의 관계로 설정되는 게 뭐다? 조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조세 법률 관계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세무사 2차 세법학에서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예습합시다. 부가세법의 과세상은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도 재화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 해당 과세에 관한 재화 용역 공가액의 합계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관세, 과세가 플러스 관세 플러스 개별 소비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법인세법의 과세상은 법인의 소득이다.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각사면 소득도 토지 등 양도소득도 청산소득 이렇게 쪼개는 것이야.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은 다시 둘로 쪼갤 수가 있겠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내국법인도 다시 한번 쪼개는 거야.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그리고 과세상 소득도 각사업료 소득도 토지 등 양소득, 청산소득 이렇게 쪼개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때 금액으로 측정하는 걸 종가세, 수량으로 측정하는 걸 종량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개별 소비세법은 금액하고 수량으로 과세 표준을 측정하는 속성을 같이 갖고 있어서 종가세와 종량세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법인세법에서는 초과 다단계 누진세율을 체계다. 정리하면 되겠죠. 소득세법 과세상 개인의 소득이 되는가? 그때 소득을 8가지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8가지 중에 다 6가지를 모읍니다. 걔를 종합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오케이?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의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가? 걔를 종합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누적효과와 결집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역시
당연히 분류과세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납세무자는 개인이다.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나눌 수 있다. 과세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나중에는 다 국세 기본법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제3절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조세법은 그러면 혹시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움직일 것인가. 그게 제3절의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가끔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꺼내는 교수들도 있고 등등등한데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하고 그죠? 조세 평등주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세 평등주의라는 건 헌법 11조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헌법 뭐에 의해서? 제11조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이고, 그죠? 자,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에서 생겨난 개념이고,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럼 조세는 법률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가? 헌법이 추구하는 제2년과 가치에 위배가 되면 해당 법률은 위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세법의 2대 기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의 정리를 했고, 그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다?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뭘까?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의 갑시다. 조세는 자, 뭐로 법률로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세 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세를 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를 정할까요? 이 과세요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를 정한다는 말은 과세요건을 정한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헌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법률로 정할 때 보세요. 이 법정이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 본조가 존재합니다. 순수한 법률을 이제 형식적 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행정명령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입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뭐가 돼? 대통령령과 명령과 부령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행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밑에는 이제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로 정할 때 이 법률은 추상적 법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 적용은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냐면 보세요. 이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운다면 자 보세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디에서?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정한 법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원칙이 작동하게 된다? 포괄이임 금지의 원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포괄이임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이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게 될 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위임해야 돼?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고, 위임만 가능하고, 자, 뭐 한다, 포괄 위임이나, 또는 뭐나, 백지 위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결정되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겁니다. 즉, 법률의 절대 범위를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정부에 위임을 하게 될 때도 뭐 해야 돼? 조세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중에 뭐를 침해할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치? 또 이 재산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다 보면 역시 자유도 평등도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 문구를 가지고 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항상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된다? 헌법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 당연히 위헌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법률로 생각할 때는 과세권 법정주의와 과세권 명확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항상 이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제약이 되는 게 뭐다? 헌법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다? 조세 평등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이 조세 평등주의에서 평등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뭐가 되는가? 오케이. 이거는 실질적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서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조세 평등주의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 수평적 평등이라는 거하고 수평적 평등이라는 거하고 얘를 공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 평등이라는 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생겨나는 게 뭐가 될까요? 담세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담세력을 가진 자에게는 자, 뭘 해야 된다? 오케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게 세금을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평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이 담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수직적 평등이란 담세력이 큰 자입니다. 오케이? 담세력이 큰 자입니다. 오케이? 큰 자는 담세력이 적은 자에 비해서 담세력이 적은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한가? 상대적으로 그죠? 적으로 그죠? 자, 뭐를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직적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뭐라는가? 수직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평등은 누진세율의 정당성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들 법인세법도 혹시 또 소득세 또 상속증여세도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누진세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조세 법률주의는 항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뭐예요? 아무리 법률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을 면할 수가 없다는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법률주의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좋게 책을 쓴 거고요. 옆에 날개에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세법 총론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조세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조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 있다면 어디 갈 거냐면 우리가 이제 조세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조세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두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제 4절에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4절을 가서 뭘 할 거냐면 조세 분류를 하겠습니다. 조세 분류 방식은 굉장히 뭐예요? 오케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뭐한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거를 분류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세를 분류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조세 채권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조세 채권자가 국가면 국세, 오케이?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면
아니면 뭐 지방세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조세 채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세 채권자를 뭐로 하죠? 채권자를 기준으로 혹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로 나눌 수 있다. 혹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세는 14개 정도의 이제 세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에 관한 법들은 다 뭐가 돼요? 개별 세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가지 정도의 뭐가 있다. 14가지 정도의 뭐가 존재한다. 세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열거할게요. 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 상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주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뭐 등등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몇 개의 세목이냐면 11개의 세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오케이? 또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또 레저세, 뭐 자동차세 등등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뭐가 된다? 오케이? 국세와 지방세가 된다. 그럼 국세는 조세 채권자가 누가 되는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세는 조세 채권자가 지방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세 채권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과세 대상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른 대상에 다른 분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국세에 대해서만 여기서 뭐 정리를 할까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정리합시다.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해의 공급을 과세상하면 부가세가 되는가? 법인의 소득을 과세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을 과세상으로 하게 되면 개인의 소득을 과세상으로 하면 그건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가 돼? 일반적 소비라고 이제 줄일까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해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 오케이? 자, 일반적 소비를 과세상으로 하게 되면 걔를 뭐다?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 소비입니다. 특정한 소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한번 갈게요. 어떤 특정한 재산의 보유로 한번 가겠습니다. 재산의 보유로 가게 되면 재산의 보유를 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세라는 거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산세는 주의할 부분이 지방세의 일종이 됩니다. 오케이? 지방세의 일종이 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이 됩니다. 둘 다 공통점 뭐예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오케이? 보유세예요. 그리고 이제 보유한다는 건 1년 내내 보유하니까 과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매년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집값들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이 보유세 문제 때문에 아마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서 굉장히 포털 사이트에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됩니다. 오케이? 종합부동산세도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출제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18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갔더니 뭐가 났어? 내용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한번 여러분하고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 가서, 자, 1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1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법 시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말하죠. 옳은 지문이 됐네. 자, 2번. 조세 법률 관계는 조세채권 채무관계라고도 하는데, 과세관청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시 납세에 대한 질문 조사권이 인정이 되죠. 또 하나, 국세징수법상 뭐예요? 자, 독촉주율 차이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 이제 법원의 집행 명령 없이, 즉 압류 명령 없이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게 걔를 자력집행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공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가 다르다. 오케이? 옳은 지문이 됐겠죠. 쭉 넘어가서 어디 갈까요? 5번 한번 가볼까요?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입니다. 이거는 뭐야?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야. 그치?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표준의 공정한 측정은 뭐를 위한 것이야? 오케이?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야.
것이다. 옳은 지문이 됐어. 그치? 그리고 4번 문제도 탐색 능력이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쪼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이죠. 6번입니다. 과세관청 해석 또는 적용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기본 통칙이나 개별적 사항에 대한 조세법 해석 또는 운용 지침을 정하고 있는 예규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은 예규나 통칙은 예규나 통칙입니다. 통칙이에요.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법규로서의 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원성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상위 법령과 뭐래서 결합해서 대외적 뭐를 갖게 되면 구속력을 갖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오케이?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헌법 판례이면서 행정법 판례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 예규나 통칙은 우리가 뭣도 아니고 행정입법도 아니고 입법도 아니라는 거야.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라는 거야.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규칙은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의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부 지침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번 문제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규나 통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조세법으로서 법원성이 없어요. 근데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는 사람들이 예규나 통칙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완전 의리돼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9번 아주 빈출되는 주제죠. 판례에 따르면 조세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제정된 법률로서 국회에 제정된 법률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임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이를 헌법의 법치주의 포괄이행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주임도 허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포괄이행과 백주임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9번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네. 자, 12번까지 한번 풀고 정리합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받는 곡세가 되겠죠. 자, 종합부동산세와 일정한 지산의 보유를 과세성하는 점에서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같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가 되죠.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자, 13번 국세 물납이 허용되는 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만 가능한가요? 절대 증여세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OX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교재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세법입니다. 이유는 회계는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차변, 대변. 이것만 잘 알면 결국은 시간만 가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빠가사리도 잘해, 회계는. 오케이? 근데 세법은 회계적 지식은 물론 민법, 상법, 행정법, 헌법 수많은 지식들이 집합된 것이 세법이야. 그래서 세법을 이제 우리 학자들은 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세법은 실무와 함께 움직이는 거야. 학원 강사를 봐. 그자들이 자기 소득세 신고도 못해. 법인세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빨만 터는 거야.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세법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생은 당연히 이수천이요. 오케이?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수천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2016년도에 회계학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황을 했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을 했어요. 역시 이수천은 똑같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공인회계사 시험, 또 세무사 시험, 또 공무원 시험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고 2장 이제는 쉬었다가 총칙 규정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